안녕하십니까? 자료구조 14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학기 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지난주까지로 한 학기 분량의 진도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한 학기 전체를 한번 쭉 훑어주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거는 중간 시험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한 학기 전체 분량을 가지고 기말 시험을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위도 너무 넓고 해서 갈피를 잡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강의 자료를 여기다 띄우면서 중요한 부분들 다시 한번 짚어드릴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기말 시험이 80% 이상 나오도록 제가 출제를 하겠습니다. 100%다 나온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서 80%, 8, 90%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기말은 지금 대면 시험은 완전히 안 된다고 하고요. 대면은 안 된다고 하고 온라인 시험 그리고 대체 과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 과제를 조금 더 유두리를 부릴 수 있는 대체 과제를 선택을 했고요. 이 대체 과제이지만 단기 과제로 해서 반쯤은 시험 보는 거하고 비슷하게 여러분들한테 제출물을 받을 생각이에요. 1시간 내지 2시간까지만 시간을 드리고 그 시간 안에 제가 드리는 과제를 작성해서 반드시 시간 내에 제출을 하시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같은 시간에 합의를 봐서 그 시간에 전부 다 책상 앞에 앉아서 시작하고 끝내야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두 과목이기 때문에 아마 4시간 정도는 쭉 비워두셔야 할 거예요. 시간 자체는 어떻게 할지는 단톡방 등을 통해서 따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 대체 과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내야 될지는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원래 어, 대면으로 시험을 볼 때는 강의 자료 내에서만 냅니다. 강의 자료 내에서만 내는데 대체 과제를 하는데 강의 자료 내에서 문제를 낸다는 거는 안 되겠죠. 그냥 강의 자료에서 찾아서 긁어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끝나는 거니까 이렇게는 할 수 없고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네, 강의 자료 내에서만 낼 수 없고요. 응용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스타일이 드러나게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 점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강의 자료 내에서 낼 수 없기 때문에 난이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안 배운 생전 처음 보는 그런 말을 내는 것은 아니고요. 강의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응용을 집어넣은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량도 다소 많게 작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시간을 1시간일지 2시간일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1시간이라고 정하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많은 분량을 냈다. 그러면 푸는 데까지 풀어서 내시면 됩니다. 그거는 공부한 사람들이 미리 공부해 놓은 사람들이 높은 점수를 받기를 바라는 시험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제가 물론 시험 시간을 12시간 드린다고 해서 12시간 동안 막 열심히 서칭을 하는 건 아니지만, 시험 시간을 12시간 둬서 그 시간 안에 열심히 공부해서 내라는 게 아니라, 공부는 미리 해놓고, 미리 해놓은 공부가, 더 잘 되어 있는 그 사람한테 더 높은 득점을 드리고 싶은 것이니까. 그래서 이 1시간 안에 풀기에 조금 벅찬 양을 낼 거예요. 그러면 이걸 1시간에 다 풀으라는 말이냐 이렇게 당황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뜻이구나. 내가 준비한 거 가지고
최대한 풀으라는 뜻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1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분량을 풀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로 이제 기말 시험에 대한 얘기는 끝내고요. 학기 총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그동안 작성해 놓으신 노트가 전부 있으시죠? 학기 초에 노트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한 내용이 이번 학기는 온라인이어서 물론 다 남아 있습니다. 영상이 다 남아 있어서 돌려볼 수 있지만 그 영상 하나하나 돌려보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엄청나게 걸리죠? 예, 그게 아니라 본인이 노트 정리한 거, 그 다음에 과제 제출한 거, 이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일주 강의부터 되돌아보겠습니다. 일주 강의 자료에 여기 페이지 보이시죠? 9페이지예요. 요거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들춰보고 또 노트 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같이 옆에다 펼쳐놓고 총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형성의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 중에서 우리는 이것과 이것을 이해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드릴 건 없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건드리는 게 아니니까 이해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자료구조 과목이다라고 배웠어요. 다음, 자, 이 부분에서 어, 자료 구조의 형태인데 단순 구조, 파일 구조 말고 선형 구조, 비선형 구조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이해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선형 구조의 조건이 뭔가요? 조건이 두 가지가 있고 이거를 지키지 않은 구조가 비선형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료들 사이의 관계가 1대1이다 라는 것은 앞에 하나 뒤에 하나씩밖에 없다. 나를 기준으로 내 앞에 원소 한 개, 내 뒤에 원소 한 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여기에 있는 게 두 번째 조건이 아니죠. 두 번째 조건은 뭐죠? 선형구조의 앞에 하나 뒤에 하나이고 어느 원소가 앞이고 어느 원소가 뒤인지가 명확하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럼 두 가지 조건을 명확히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조건을 지키는 구조는 선형, 지키지 않는 구조는 비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가봅시다. 부호와 절대값 표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왜 알아야 되죠? 부호와 절대값은 정수 표현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죠. 실수 표현에서 어떻게 세 부분으로 나눴었죠? 실수 표현을 맨 앞에 부호 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지수부가 있고 가수부가 있었죠. 지수부는 조금 이따가 따로 언급하고 부호 비트와 가수부 이 두 개가 부호와 절대값식으로 부호 비트를 따로 떼고 나머지 비트들은 절대값만 나타내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부호와 절대값이라는 이 형식이 실수 표현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간단하니까 이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나오는 것이 초과 표기죠. 이거 역시 실수 표현에 사용된다는 걸 이제 맨 뒤까지 배웠으니까 알고 있죠. 실수 표현에서 지수부를 초과 표기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의 초과 표기는 맨 앞에 있는 비트만 켜고 나머지는 전부 0으로 끈 것을 0이라는 숫자로 인식하고 이거보다 하나씩 커지면 양수로 하나씩 작아지면 음수로 점점 큰 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초과 표기 형식의 기본형인데 이 기본형을 지키지 않고 조금 변형해서 쓰는 방법으로 실제 실수 표현의 그 지수부가 형성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었죠? 예, 이 규칙대로 하면 위아래가 거의 같은 개수이지만 아래쪽으로 즉 음수 방향으로 한 개 더 많은 수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양수 방향으로 한 개 더 많이 표현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0이 되는 숫자를 1000 말고 요거보다 하나 작은 수, 이 숫자를 어, 0인 수로 잡아서 초과 표기를 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이거를 표현을 할 때 0을 뭐라고 놓고 라는 거를 말로 뭐라고 하죠?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숫자가 표현하는 게 8이죠. 데시말로 8이죠. 그래서 이것을 8초과 코드 표기라고 부르고 있죠. 그럼 이게 아니라 이거를 0의 표현으로 보자라고 하면 4비트로 구성하는 7비트 초과 표기가 되는 거죠. 7비트 아니고 7초과 표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럼 제가 4비트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냥 응용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9초과 표기, 4비트를 이용해서 9초과 표기로 작성하시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이거는 보통의 방법이고 8초과 표기다. 그럼 9초과 표기다라고 하면 9를 표현하는 숫자를 0이라고 보고 그거에서 하나씩 많아지면 양수, 하나씩 적어지면 음수 방향으로 점점 더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초과 표기 부분 잘 이해해 둡시다. 다음 일의 보수 표현은 실제 컴퓨터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반드시 이해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해 보수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일의 보수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일의 보수는 설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드는 방법론적인 것도 따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설명은 뭡니까? 어떤 숫자의 일의 보수라는 건 뭐예요? 일의 보수라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완전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 돼요. 완전수 모에 대한 보수가 일의 보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럼 뭐를 완전수로 봐요? 모든 비트가 1인 수를 완전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 자신을 빼면 나의 보수가 나타난다. 이걸 일의 보수라고 한다. 이거 1의 보수를 구하는 방법은 뺄셈을 하지 말고 모든 빛을 0은 1로 1은 0으로 뒤집어서 만든다. 다음은 2의 보수. 이것은 실제 컴퓨터 내부에서 사용하는 형식이죠. 정수 표현, 고정 소수점 표현에 2의 보수가 사용됩니다. 2의 보수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설명은 역시 완전수부터 얘기해야 돼요. 어떤 완전수? 모든 비트가 0이고 최상위에 한 비트가 더 있어서 그 비트만 1인 수가 완전수예요. 그 완전수에서 자기 자신을 빼면 2의 보수가 나온다. 그럼 2의 보수를 구하는 방법은 역시 뺄셈을 하기보다는 모든 빛을 뒤집는 1의 보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1의 보수를 구한 다음에 플러스 1만 해주면 2의 보수가 나온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2의 보수 형식이라고 해도 양수는 그냥 이진수 형식으로만 바꿔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8비트로 2의 보수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2를 표현해요. 그러면 2라는 거는 10이죠. 비트로는. 그러면 그냥 10이 00000010이 2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2의 보수를 취할 필요는 없죠. 왜냐? 2의 보수 표현이라는 것은 음수를 2의 보수로 표현한다 라는 말의 줄임말이죠. 양수는 그대로 이진화만 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음수를 표현할 때 2의 보수로 표현한다 입니다. 그래서 1의 보수 표현이건 2의 보수 표현이건 음수일 경우에는 MSB가 셋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은 부동소수점 형식의 표현입니다. 다시 요 전 거 잠깐만 가봅시다. 자, 2의 보수 표현을 4비트 내지는 8비트에 대해서 두고 연습을 했었죠.
이거를 5비트일 때, 뭐 6비트일 때, 7비트일 때 이런 식으로 비트 수를 너무 많이 해서는 제가 만들으라고 안 하겠죠. 그런데 비트 수는 물론 우리 컴퓨터는 8비트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8비트 아래쪽으로는 표현할 일이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6비트를 사용한 이해 보수 표현, 7비트를 사용한 이해 보수 표현 이런 거 가능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만약에 4비트를 이용해서 이해 보수를 표현을 한다면 그게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인가요? 4개의 비트. 4비트면 2의 3승까지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위아래로, 양수, 음수로. 그런데 음수 방향으로는 정확히 2의 3승까지, 즉 마이너스 8까지 표현이 가능하고 양수 방향으로는 그거보다 하나 적게 7까지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4비트를 사용한 표현일 때.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비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데 거기다가 9를 넣으세요 라고 하면 불가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9라는 숫자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실수 표현, 이것은 과제로도 나갔던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부호 비트는 그냥 부호 비트예요. 가수부 어떻게 해석한다라고 알려주면 그대로 해석하면 되고, 지수부가 아까 얘기했던 초과 표기 방법이죠. 초과 표기 방법인데 그냥 표준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0점을 따로 잡아서, 이게 비트 수가 만약에 8비트인데 4비트인데 8초가 표기를 반드시 하라는 법은 없다는 거죠. 7초가 표기 될 수도 있고 9초가 표기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문제에서 주어지는 대로 놓고 풀 수 있게 연습해 보세요. 여기까지로 1주를 마칠게요. 다음 2주 자료의 13페이지입니다. 2주 자료에서 아스키 코드표가 나왔어요. 문자의 표현 부분에서 아스키 코드표에서 알아둬야 된다라고 여기 파란색 네모 4개를 적어줬죠. 그래서 이 코드표 안에서 알아야 되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알파벳 대문자끼리 연속된 영역에 있다. 알파벳 소문자끼리 연속된 영역에 있다. 숫자 문자끼리 연속된 영역에 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영역은 서로 떨어져 있다. 그 다음에 헥사 20보다 작은 부분에는 컨트롤 캐릭터라고 해서 어, 눈에 보이지 않는 캐릭터 문자들이 있다. 그 다음에 헥사 FF도 역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헥사 20에서 헥사 7 에코까지만 눈에 보이는 문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지식을 이 안에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이 4개의 코드 값은 외워두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필수는 아니지만 이러한 관계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4개의 코드는 워낙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디버깅 하거나 그럴 때 눈에 딱 보여서 외워두시면 훨씬 편리해요. 다음은 38페이지로 갑니다. 성능 분석. 성능 분석에 대해서는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먼저 성능 분석은 뭘 기준으로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를 설명할 수 있게 빅O라는 형태로 나중에 성능이 딱 나오잖아요. 빅O의 N.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료의 개수 N개에 대해서 빅O의 N이라고 하는 것은, 그 N은 자료의 개수이죠. 예, 자료 개수에 비례해서 연산수가 늘어난다 라는 얘기죠. N제곱이라는 것은 자료의 수의 제곱에 비례해서 연산수가 늘어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빅5 표기법으로 알고리즘 성능을 나타내는데, 빅5 표기법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났나를 이 단계에서부터 쭉 설명할 수 있게 스토리를 만들어 두세요. 각자 이해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두세요. 먼저 성능 분석의 방법에는 2가지 면이 있죠. 메모리와 CPU. 메모리는 공간 복잡도, CPU는 시간 복잡도로 표현이 되는데, 이 부분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시간 복잡도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럼 시간이라는 것은 컴파일 시간도 시간이고 실행 시간도 시간인데 뭘 기준으로 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실제 실행 시간보다는 그러니까 컴파일 시간 쪽을 택한 것인데요. 정확하게 컴파일 시간도 아니고 여기에서 시간 복잡도에서 이 시간, 어,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의미가 크게 의미를 둘 수 없죠. 왜 의미를 둘 수가 없죠?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어떤 컴퓨터에서는 빨리 되고 어떤 컴퓨터에서는 느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느린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능이 나쁜 알고리즘을 짠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실제 소요되는 시간으로 측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뭘로 측정을 하느냐? 연산의 횟수로 측정합니다. 그럼 어떤 연산의 횟수냐? 중심 연산의 횟수로 측정을 하죠. 다음 가봅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이 있어요. 제가 코드를 보여드리거나 알고리즘을 보여드린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안에서 물론 바로 뒤에 넘겨볼게요. 표에서 보면 n이 0인 경우, 1인 경우, 1보다 큰 경우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 행마다 1행은 몇 번, 2행은 몇 번 이렇게 쭉 나타낸 다음에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뽑아내서 비고 표기법을 하는 이러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알고리즘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 때 먼저 성능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중심 연산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 연산이 몇 회 수행되는지 그 횟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알고리즘에서 봅시다. if, stop, if, return 이런 문장들이 중심 연산일 수 없겠죠. 이것도 중심 연산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중심 연산은 7, 8, 9, 10번 중에 하나를 중심 연산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전체가 어떤 교환이라든지 뭐 증가라고 한다면 이 부분 전체를 하나의 말로 해서 뭐를 증가시키는 작업이 중심 연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세 개는 수행되는 횟수가 똑같죠. 똑같죠? 몇 회 수행되죠? 2부터 n까지니까 n-1회 수행되죠? 8, 9, 10번은. 예, 그러면 8번이 중심 연산이다라고 하면 n-1회 수행이 됩니다. 자, 그럼 n-1을 가지고 그 수행 횟수를 가지고 비곱표기법으로 가는 것은 조금 이따가 다 따로 하고 분석을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만약에 이 포문 안에 이 알고리즘이 무엇을 하는 알고리즘인지는 여러분들이 아예 모르더라도 성능 분석해서 비곱표기법으로는 꺼낼 수 있습니다. 이 포문 안에 만약에 if 문이 있고 if문 안에 어떤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경우에 이 if문 안에 있는 문장을 중심 문장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for문은 n회를 도는데 그 안에 있는 if문은 n회 중에서 한 번만 수행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비곱표기법으로 하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성능이 좋은 알고리즘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서 for문으로 n에 비례하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문 안에 다른 포문이 있다. 그러면 그 다른 포문 안에 있는 문장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포문 안에 if문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if문 안에 있는 문장을 의 횟수를 세서 결정하면은 안 되겠죠.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포문 안에 포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두 번째 안쪽에 있는 포문에 속한 문장을 잡아서 그것의 수행 횟수를 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수행 횟수 세는 거는 안쪽 포문, 바깥쪽 포문 수행 횟수를 곱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n에 대한 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식을 비곱표기법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자, 좀 전에는 n-1을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떻게 정리하죠? 최고 차항만 남긴다. n만 남기는 것이죠. 이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에서도 역시 개수는 없앤다. 요건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없앨 게 없죠. 그냥 요게 남죠. 그래서 비고의 n이 됩니다. 그렇지만 n이 만약에 어, 이렇게 있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똑같이 적용을 하면 돼요. 최고차항만 남긴다. 최고차항에서도 개수는 지운다. 그럼 비고의 n제곱이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식을 정리하는 방법 기억하시기 바랍니다.